다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누가 한국을 털어간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한국 경제가 외부 달러에 기대 굴러가던 구조가 한순간에 멈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쁘다로 끝내지 않고 어떤 구조가 무너졌고 한국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볼게요. 나라가 망하려면 돈이 완전히 바닥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일 갚아야 할 달러가 내일 손에 없으면 그 순간 시스템은 멈춥니다. 외환위기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만기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쉬운 정의로 시작할게요. 외환위기는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단기 빚으로 장기 운영을 하다가 빚을 연장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빌렸다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방식이 위험해졌다는 점이에요. 그럼 한국은 왜 위험한 방식으로 굴러가게 됐을까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업은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깔았고 은행은 그 투자를 밀어줬고 국가는 성장 목표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웠습니다. 성장기에는 이 방식이 강력해 보입니다. 빚을 써서라도 생산 능력을 늘리면 수출이 늘고 매출이 늘고 다시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성장기에는 빚이 많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빚에는 늘 두 가지 질문이 붙습니다. 얼마를 빌렸는가가 아니라 언제 갚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돈으로 갚는가. 특히 외화, 즉 달러로 빌린 돈이면 더 민감합니다. 달러로 빌린 돈은 달러로 갚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볼게요. 한국 경제의 엔진은 투자였고 연료는 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국내 돈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에 더 기대게 되는 순간 취약점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내부는 연장 버튼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위기는 보통 망해서 오는 게 아니라 멈춰서 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돌아가고만 있으면 버텨요. 그런데 돈줄이 멈추면 멀쩡해 보이던 곳도 한 번에 쓰러집니다. 외환위기는 바로 그 정지의 순간입니다. 이제 도화선을 볼게요. 외환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이고 시장의 공포가 점화됩니다. 당시 한국 내부에는 이런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부실이 드러나고 은행이 위험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단기성 외화자금 의존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터졌다가 아니라 불안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이 겹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 불안이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시아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한국도? 이때 시장은 개별 국가를 차분히 분석하기보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위험을 회피합니다. 공포가 커지면 돈은 수익률이 아니라 출구만 찾습니다. 이게 위기 확산의 속도입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연장이 멈추는 순간이에요. 해외에서 빌린 돈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만기가 오면 다시 빌려서 갚습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롤오버라고 부르죠. 문제는 공포가 커질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장 안 할게요. 갚으세요. 이 한 문장이 시스템을 멈춥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가 달러를 풀면 되잖아. 근데 정부의 외환 보유액은 무한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동시에 달러를 찾으면 방어는 오래 못 갑니다. 게다가 방어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지금 방어에 쓰는 달러가 줄어들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신뢰의 악순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외환위기는 단지 돈이 부족한 사건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심리와 그 심리가 실제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돈을 빌려주던 쪽은 더 빨리 빼고 싶어 하고 돈을 빌린 쪽은 더 빨리 달러를 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율은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위기는 이렇게 증폭됩니다. 그럼 IMF는 왜 등장했을까요? IMF는 쉽게 말하면 이런 역할입니다. 국가가 외화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을 때 조건을 붙여 급한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핵심은 조건입니다. 돈을 주는 대신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빌려주는 쪽은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안 바뀌면 이 돈도 못 돌려받는다. 여기서 미니 페이오프가 나옵니다. IMF 조건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굴리지 마라. 즉, 단기성 외화 의존과 취약한 금융 관행을 줄이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을 정리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문서처럼 차갑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충격이 크게 옵니다. 금리가 급등하는 압박이 생기고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버티기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실업이 늘고 가계의 불안이 커지고 경제가 사람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외환위기의 대가가 나라라는 추상에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가정의 계획이 깨지고 부채가 압박이 되고 미래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융 사건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게요. 한국은 무엇을 잃었나? 빼앗겼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강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잃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외화를 빌리면 그 순간 정책은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에 강하게 묶입니다. 경기 부양이든 고용 보호든 성장 전략이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이 조건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자산의 소유 구조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돈이 급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생존을 위해 자산을 정리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지분을 내놓습니다. 이때 국내에 여유 자본이 부족하면 외부 자본이 들어오며 소유권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헐값 매각을 떠올리죠. 헐값인지 아닌지는 사례마다 평가와 논쟁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약해지고 협상력이 약하면 더 많은 양보가 나옵니다. 셋째, 노동과 고용의 룰이 달라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비용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은 더 유연해지고 비정규, 외주, 파견 같은 형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금융위기가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일의 계약 방식까지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외부 세력이 한국을 털었다는 말은 왜 그렇게 강하게 퍼질까? 심리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큰 고통을 겪으면 사람은 원인을 한 곳에 고정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이득을 받는지. 이 질문 자체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답을 특정 집단으로 단순화하면 구조가 사라지고 혐오만 남습니다.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해외 채권자와 투자자는 손실을 피하려고 움직입니다. 신용평가와 시장 심리는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정부와 기업과 은행의 선택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협상력이 약한 쪽이 더 많이 양보합니다. 결국 위기는 누가 마음먹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가 무너질 때 이익과 손실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반대로 한국이 그 뒤에 무엇을 얻었나도 봐야 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IMF 이후 한국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외환 보유를 더 두껍게 가져가려는 습관이 강해지고 금융의 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부실을 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경험이 축적됩니다. 즉, 위기가 준 고통과 별개로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IMF는 돈의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기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구조로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과 연결해볼게요. 요즘은 그때보다 외환 보유가 더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도 더 촘촘하고 시스템도 더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위기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얼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크게 움직이면 돈의 흐름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글로벌 자금은 감정이 없습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곳, 더 수익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그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면 방심한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특정 산업의 투자가 한쪽으로 강하게 몰려있으면 더 위험해요. 잘 나갈 때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꺾이는 순간 충격이 한 군데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빚이 많아지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버틸 시간이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금리, 환율, 매출 같은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체와 부실이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이 깊게 묶여 있을 때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락이 시작되면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대출의 안전판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